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이다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어야 될 시간에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챙겨보는 여러분들이라면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요, 아마 이제 수능을 정말 코앞에 둔 수험생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학교에서 선택 과목 선택하는 그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지리 수능 과목으로 해도 될까? 3학년 때 이 과목 학교에서 공부해봐도 될까? 하는 호기심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계지리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 기출문제는요, 기출 문제잖아요. 이미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혹은 비슷한 자료의 다른 유형으로 변형이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해설 강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어봤나요? 문제지 준비됐나요? 그럼 이제 1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은 수업 시간에 두 지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게시하는 장면이다. 가나 지도를 ABC에서 고른 것은? 자, 공통점의 첫 번째, 가나는 모두 아메리카 대륙에 표현되어 있지 않다. 이건 사실 큰 힌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시되어 있는 A, B, C 지도가 모두 다 아메리카 대륙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지도였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지문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웠겠죠. 가나는 모두 지구가 구체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도에 경선과 위선이 표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봤을 텐데요. 그래서 경위선이 표현되어 있는, 아주 정직하게 표현되어 있는 지도는 어떤 지도였냐면 B,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였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와 나 둘 중에 하나 B겠구나. 여기까지는 잘 찾았을 거란 거죠. 근데 A와 C 중에 누가 해당이 되는지가 헷갈렸을 텐데요. 여러분들, 자, 이드리시 세계지도는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기 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 이 선은요, 위선 그 자체라기보다는 위도에 따라서 기후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기후대를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후대를 구분한 선이 있다는 걸 통해서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지도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이 어려웠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차이점 한번 볼까요? 사실 이것만 봐도 맞출 수 있어요. 자, 가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래요. 그런 지도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신을 위해서 지도의 위쪽을 남쪽으로 지구를 뒤집어서 그린 지도, 바로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이드리시의 세계지도가 가에 해당하는 지도였고, 나 지도는 위쪽이 북쪽이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C의 세계지도도요, 크리스트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이상향 동쪽을 이 지도의 위쪽에 놓고 그린 지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의 위쪽이 북쪽으로 그려진 지도는 이 셋 중에서 B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나는 B 이렇게 찾아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세 지역, 대륙으로의 유출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지역, 대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는 각각 아시아,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중 하나임. 자, 유출 인구는 말 그대로 빠져나간 인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반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친구가 있어요. 그럼 전학 간 친구가 몇 명이지? 그 자체, 빠져나간 인구 수, 그 자체가 바로 유출 인구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 세계의 인구 이동의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경제적 이동, 정치적 이동, 환경적 이동, 종교적 이동.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동이 뭘까요? 바로 경제적 이동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전 세계 인구 이주의 큰 흐름은 경제적 이동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더 나은 임금,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이주하려고 할 때 어디로 가게 되냐면 결국 내가 살고 있는 곳과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선진국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은 인접한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성향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 자,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주를 결심한 사람들은 대체로 유럽에 갈 수도 있고 앵글로 아메리카에 갈 수도 있는데 어디가 더 가까워요?
유사시에 내가 그래도 돌아오기에 가까운 곳, 바로 앵글로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나다 중에 가장 많이 이주하고 있는 나가 바로 앵글로 아메리카겠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앵글로 아메리카로 갈 수도 있지만, 앵글로 아메리카는 바다 건너 저 멀리 가야 되고요, 유럽은 이 바로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인접해 있는 유럽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가가 유럽, 그러면 나머지 다가 아시아,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었고요. 자, 1번 가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다. 가는 유럽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륙별로 인구 규모 1위부터 3위까지는 좀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한데요.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인구 통계를 작성할 때는 유럽으로 넣거든요. 러시아 인구가 대략 1억 4천만 명 정도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나에는 경제블록을 결성하여. 앵글로 아메리카의 경제블록 이야기하자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있기는 하죠. 하지만 단일 통화를 쓰고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전 세계 주요 경제블록 중에서 단일 통화 쓰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자, 3번 나는 가보다 국가 수가 많다. 국가 수는 유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네요. 자, 그 다음 4번 다는 가보다 도시화율이 높다. 대체로 개발도상국 비율이 높은 대륙인 아시아는 선진국 비율이 높은 유럽에 비해서 도시화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도시화율이 낮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5번 보기 잘 봐주세요. 단쌤이 시작할 때 유출 인구가 무슨 뜻인지 강조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5번 보기에서는 다는 나와의 인구 이동에서 인구 순유출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자, 유출과 순유출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유출은 빠져나간 거. 우리의 반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친구가 몇 명이지? 이게 유출이고요. 순유출은 뭐냐면 유입, 들어온 사람 수에서 유출, 나간 사람 수를 빼줬을 때 유출이 더 많았다면 순유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 전학을 온 친구도 있고 전학을 간 친구도 있는데, 전학 간 친구가 더 많다면 우리 반 총 인원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게 바로 순유출인 겁니다. 그래서 다는 나 앵글로 아메리카의 인구 이동에서 인구 순유출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정답이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경제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 더 나은 임금을 찾아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발도상국 비율이 높은 아시아에서 선진국 비율이 높은 앵글로 아메리카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들어오는 인구보다 더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이었고요.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렵게 느꼈던 친구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룡과 국립공원을 처음 보거든요. 자,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기역이 위치한 지역을 지도의 A2에서 고른 것은. 근데 여러분들, 이 자료에서 비룡과 국립공원이라고 했을 때 진짜 순진하게 지도에서 비룡과 국립공원을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단쌤이 늘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힌트가 주어져 있다. 여기에서 어떤 게 문제를 푸는 힌트가 될 수 있었는지 같이 체크해 보자고요. 자, 먼저 활화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판해, 경계부에 해당하는 지역이겠죠? 첫 번째 힌트로 판해 경계 부근에 있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 열대우림이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대우림, 그러면 우리는 지도에서 어디로 시선을 가져가야 돼요? 바로 적도 부근. 적도 부근의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시선을 가져가야 되겠죠.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 풀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비룡과 국립공원이 아니라 이 텍스트에 숨어있던 이런 힌트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릴라, 콜탄,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분쟁,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로 C, 콩고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힌트를 얻은 것처럼 판해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는지, 아프리카에서 판해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던가요? 있었죠. 어디에? 바로 동아프리카 지구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적도 부근에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곳, 적도에서 딱 선 그어보면 되죠?
열대 우림 기후 나타나는 곳 C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찾아내 줄 수가 있는 거였고, 자, 여기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자원인데요. 콩고 민주공화국의 자원, 단쌤이 오늘 시작하면서 어제 단쌤이 파이널 체크포인트 강의를 촬영했고, 거기서 정말 중요하다 했던 게 오늘 시험에 다 나와서 깜짝 놀랐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콩고 민주공화국이었거든요. 자,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어떤 자원이 많이 있냐면, 첫 번째로 코퍼벨트, 구리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마트폰 원료가 되는 콜탄. 앞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 쓸 때마다 콜탄, 콩고 민주공화국 하면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코발트. 코발트는 염료로도 쓰이는데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로 쓰여서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자, 라임이 척척이죠. 여기 콩고 민주공화국, 코퍼, 콜탄, 코발트. 그래서 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자원은 정말 잘 정리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콩고 민주공화국의 자원 정리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자, 지금 이 문제는 지형을 찾는 문제였잖아요. 하지만 이 문제에 점 찍혀 있는 이 지역들이 기후와 관련해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백지도 연습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알제리는요, 기후와 관련해서 조금 복잡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중해 연안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지만, 그 안쪽 내륙으로 들어오면 여기 뭐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A 지점은 BW, 사막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오랜만에 보면 또 낯설고 헷갈리죠. 자, 단쌤 힌트를 하나 줄게요. 자, 이렇게 한류가 흐르는 지역입니다. 한류로 인해서 사막이 형성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D 지역의 기후도 역시 사막 기후가 되겠고, 자, 여기 나오면 우리 친구들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자, 지중해성 기후가 지중해 주변에 나타난다는 걸 우리 친구들 많이 까먹지 않거든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서쪽 나오면 왜 자꾸 까먹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안 까먹을 수 있을까?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적도에서 지중해까지 연필로 재보세요. 그만큼 남반구로 내려와 봐요. 그러면 여기 딱 나오죠? 그래서 적도에서 지중해까지 떨어진 그 위도만큼 남반구로 내려왔을 때 대륙 서안, 여기도 역시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는 곳이겠죠?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이 4번 문제 사실 환경 문제는 그동안 조금 평이하게 나왔었는데, 일단 있는 대로 고르시오였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했던 문제였거든요. 자,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환경 문제를 조사하고자 한다. 각 지역의 조사 주제로 옳은 것만을 AD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정말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자료를 봐야 됩니다. 자, 먼저 A 지역은요, 어디에 체크가 되어 있냐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데잖아요. 여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어디?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의 주변 지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헬지대라고 부르는데, 사헬지대는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는 곳, 굉장히 심각한 곳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지역이죠. 그래서 A는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B, 이거 맞다고 고른 친구들 꽤나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위치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세계의 공장이니까 산성비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겠지,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들. 지도에 어디에 점이 찍혀 있었는지. 자, 지도에 여기 점 찍혀 있는 곳은요, 타클라마칸, 고비,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땅, 거친 땅, 바로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에는 공업 지역이요, 대체로 동부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공장에서 이런 매연, 그리고 질소 산화물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되더라도 대체로 동쪽 지역으로 가서 피해를 주지 않을까요? 물론 사막에 산성비가 내릴 수도 있죠. 하지만 사막에 산성비가 내린다고 해서 산림이 파괴돼요? 산림이 있어야 파괴가 되죠.
사막은 이렇게 숲이 형성되기 어려운 무수목 기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는 옳지 않은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 이거는 많은 친구들이 정답 잘 골랐겠죠? 자, 열대림이 파괴되면 왜 토양 침식이 증가하게 될까요? 열대림 나무들은요, 키가 한 10m, 20m, 30m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만큼 뿌리도 굉장히 깊이 내려가 있겠죠. 그래서 이 뿌리들이요, 흙을 꽉 잡아줍니다. 비가 오더라도 토양이 쓸려 내려가지 않게 1년에 2000mm씩 비가 내려도요. 근데 이런 나무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열대림이 파괴되게 된다면 비가 조금만 내려도 그 빗물이 토양을 튕기는 그 힘에 의해서 침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 면적 감소. 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북섬은 판해 경계부, 그래서 화산 지형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남섬은 상당히 고위도 지역이죠. 그래서 빙하 지형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D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C, D 4번이 정답이었네요. 환경 문제도 어렵게 나올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같이 볼게요. 다음 자료는 네 종교의 특징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가라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라는 각각 불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힌두교 중 하나임. 자, 보편 종교에 해당합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 혼자만 아니오예요. 이 중에 민족 종교에 해당하는 거 딱 하나 있죠. 어떤 종교? 바로 힌두교. 그래서 나가 힌두교라는 거 찾아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원지가 남부아시아에 위치합니까? 이렇게 보편 종교, 주요 종교의 기원지는 서남아시아인지 남부아시아인지, 그리고 어떤 나라에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를 좀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하죠. 자, 일단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한 종교가 힌두교와 불교잖아요. 둘 다 인도에서부터 기원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나가 힌두교니까 나머지 남은 하나, 다가 불교가 되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카슈미르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된 종교입니까? 카슈미르 분쟁 주요 원인이 된 종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였죠. 식민 지배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이곳의 주민들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파키스탄에 속하기를 원했지만 이곳의 지도자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인도의 종속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라고 답한 것이 나와 라인데요. 나는 힌두교니까 라가 이슬람교가 되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 남은 가는 크리스교가 되겠고요. 이제 선지 같이 볼게요. 자, 1번,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종교는 이슬람교죠. 대부분 건조기후 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힌두교는 유일신교이다?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사원에 가면 다양한 신들을 형상화한 조각상들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3번, 다의 대표적인 종교경관은 십자가와 종탑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4번, 전 세계 신자 수. 시험장에서 진짜 까먹었다, 안 떠오른다. 그때 써먹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 글자 수 순서대로잖아요.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래서 가는 다보다 세계 신자 수가 많다. 이것은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5번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교 기원시기 물어보는 문제는 아주 많이 물어봤었는데 힌두교와 이슬람교 물어보는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을 거거든요. 자, 기원시기 딱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왜 2022년이라고 이 시점을 부르냐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2022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원이 되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 그리고 기원 전에 만들어진 종교가 불교하고 힌두교인데요. 그동안 왜 힌두교의 기원 시기를 잘 물어보지 못했냐면 이 힌두교는 인도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그 고대 종교에서부터 인도의 고대 종교에서부터 그 뿌리가 쭉 이어져 옵니다. 불교는 여기에 반기를 들고 우린 모두 평등해 라고 하면서 등장한 거고요. 그래서 불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창시했다라는 걸 특정할 수가 있지만 힌두교는 그동안 인도에 내려왔던 모든 종교를 다 집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신교이고,
그래서 이 힌두교는요, 발생한 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교는 발생 시기를 특정할 수가 있죠. 기원 후 발생한 것이 바로 이슬람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주요 종교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것이 이슬람교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5번 문제 생소하지만 이거 옳지 않은 내용인 거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의 AD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칠레 중 하나임. 이 문제도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했고 이 수도의 위치, 위도 경도를 가지고 찾는 문제는 나올 때마다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또 엄청난 힌트가 있었습니다. 이 시험지에 사실은 바로 아래 7번 문제에 세계 지도가 있어서 그 지도를 이용해서 푼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요. 7번 문제에 있던 세계 지도는 국경이 표시가 안 된 지도였잖아요. 자, 20번 문제. 20번 문제에 있던 지도가 여기 라틴 아메리카의 국경이 표시된 지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정말 고맙게도 면적을 알려줬습니다. 자, 이런 걸 선생님 얘기해도 되나? 여기 면적만 보고서 이 지도만 봐도 ABCD 다 찾을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죠. 자, 여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4국가 중에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리고 에콰도르, 그리고 칠레 중에 면적 가장 넓은 거 브라질 C, 그 다음 아르헨티나 A, 그 다음 칠레 B, 그리고 D, 에콰도르. 이렇게 바로 면적만 봐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정석대로 해봅시다. 수도의 위치, 위도 경도를 통해서 찾아볼 건데요. 자, 일단 적도에 선을 쭉 그어주고요. 여기 에콰도르가 바로 적도를 지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위도를 살펴보니까 적도 부근에 위치한 나라 딱 하나 있네요. 이렇게 D, 에콰도르 찾을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항상 위도 경도를 통해서 지역 찾을 때 북반구 30도 그리고 남반구 30도 선 긋는 연습 정말 많이 했는데요. A와 B는 둘 다 남반구의 30도 부근에 수도가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선을 그을 건데 바로 뉴욕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서경 75도요. 자, 이렇게 선을 긋고 보니까 B는 서경 75도에 상당히 가까운 곳에 수도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B는 칠레구나 찾아줄 수 있었고, 그 다음 A는요. 이 선보다 더 영국에 가까이 있네. 그래서 여기 A는 바로 아르헨티나 찾아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남은 C는요. 남반구의 15도인데 그러면 적도랑 남반구 30도 사이 중간쯤이겠죠? 그러면서 서경 47도니까 우리가 그었던 서경 75도 선보다는 영국에 가까운 곳. 그래서 C는 브라질이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었고요. 이제 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 A, 아르헨티나가 아니고 어디죠? 바로 브라질이죠. 아르헨티나는 에스파냐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2번, 팜파스에서 기업적 목축업이 이루어진다. 그럼 목축업을 일단 하려면 풀이 우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요. 온대 초원 지역인 팜파스 지역에서 목축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D의 에콰도르는 대부분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기업적인 대규모의 목축업이 이루어진다? 옳지 않은 내용이겠죠? 이것은 A, 아르헨티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B는 C보다 철광석 생산량이 많다. 자, 철광석은 어디에 많이 분포하냐면 안정육계요. C 원생대에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풍화침식 운반 퇴적받고 안정되어 있는 육계. 그러한 곳이 바로 브라질 순상지죠. 그래서 브라질이 칠레보다 철광석 생산량이 많고요. 칠레는 브라질보다 구리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 다음 4번, C는 B보다 국가 내 민족 인종 구성에서 혼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이런 선지가 나왔을 때 이 선지 자체가 맞는지 틀린지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유럽인들이 너무 슬프지만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하기 위해서 옵니다. 어디로 올까요? 바다로 왔겠죠? 어느 바다를 지나서? 유럽에서부터 대서양 지나서 왔겠죠. 그러면 이쪽 해안 지역에 많이 분포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종, 민족은 바로 유럽계가 되겠고,
칠레는 혼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C는 B보다 국가 내 인종 구성에서 혼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옳지 않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 5번 D는 A보다 수도의 해발 고도가 높다. 이것이 바로 맞는 설명이 되겠고, 왜요? 여기에 안데스 산맥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콰도르의 수도는 열대 고산 기후, 상춘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같이 볼 건데 7번 문제도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했겠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사실 세계지리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은 지형 단면이 나타나는 구간을 지도의 A, E에서 고른 것은? 자, 이런 유형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은요, 자료를 보고 이게 여기 맞나? 이게 여기 맞나? 하나하나씩 대조를 해보거든요. 빠르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지리 공부하면서 세계의 대지형 몇 가지 배웠는지 기억나요? 딱 3개 배웠거든요. 첫 번째로 방금 우리 철광석 많이 분포한다고 했었던 안정육괴.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안정육괴의 이름처럼 평탄한 지형이죠. 두 번째로요, 주로 고생대의 습곡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고기습곡산맥. 석탄 많이 분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신기습곡산맥.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높은 산맥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자, 그러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시작점이 다른 지점보다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이 시작 지점은 바로 신기습곡산맥인 거죠. 그래서 신기습곡산맥에서 시작해서 평탄하고 다른 곳보다 조금 고도가 낮은 지형이 이어지고 있죠. 안정육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신기습곡산지에서 시작해서 안정육괴 지나간 다음에 산지가 나타났는데 앞에 봤던 시작점에 비해서는 고도가 낮잖아요. 여기는 고기습곡산맥이겠구나. 이렇게 찾아준 다음에 여러분들 색깔펜을 들고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고기습곡산지, 신기습곡산지를 여기 지도에 같이 한번 칠해 볼게요. 자, 고기습곡산맥은 단쌤은 이렇게 연두색으로 칠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곳이 여기 미국 동부에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 그리고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우리나라 여기에서 석탄 수입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스칸디나비아 산맥,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우랄 산맥,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하나 빼먹었는데 어딘지 알겠나요? 아프리카에서 하나 더 색칠해야죠. 많이 까먹는다고 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드라켄즈버그 산맥.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석탄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죠. 자, 이제 색깔펜 바꿔서요. 신기습곡 산맥 단쌤은 빨간색으로 칠할 건데요. 자, 어디부터 해볼까요? 신기습곡 산맥은 대체로 이어져 있잖아요. 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부터 칠해볼 건데,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여기 스위스랑 이탈리아 사이에 알프스부터 시작하면 안 되죠. 아프리카 서쪽에 아틀라스 산맥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튀르키예, 터키 지나서 이란,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지나서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고, 자, 그 다음 환태평양 조산대 그을 건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항상 헷갈리죠. 뉴질랜드인지 오스트레일리아인지. 뉴질랜드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그리고 러시아 남부, 그리고 아메리카 서쪽 지역을 쭉 관통하는 게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단면도에 해당하는 곳은 D밖에 없겠네요. 신기습곡산지, 안정육괴, 고기습곡산지로 끝나고 있죠. 자, 다른 지역들은 A, 일단 시작점이 신기습곡산지가 아니어서 정답이 될 수가 없었고요. B와 C는요, 시작점이 고기습곡산지네요.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었죠. 자, E도 마찬가지로 시작점이 신기습곡산지가 아니었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9일인 나왔습니다. 9일인 나오면 바로 그냥 카르스트 지형 나와야죠. 그리고 여기 가파르게 치솟은 돌산, 이게 바로 탑카르스트 지형이죠. 자, 1번 주된 기반암은 석회암이다. 맞는 설명이죠. 석회암의 주요 성분인 탄산칼슘이 물에 용식되면서
제거되고 남은 지형들이 남아있는 게 바로 카르스트, 탑카르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점성이 큰 마그마의 분출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지형은 마그마와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 3번 주변 지역의 토양은 대체로 붉은색을 띈다. 맞는 설명이죠. 그 붉은색 토양을 테라, 흙, 로사, 붉은, 그래서 붉은 흙이라고도 부르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 석회암의 주요 성분인 탄산칼슘은요, 밝은 색을 띠고 있어요. 하지만 탄산칼슘은 물에 녹는다면서요. 그럼 물에 녹고 나면 지표면에는 철, 알루미늄 이런 붉은색의 금속 성분들이 남게 됩니다. 사실 철, 알루미늄도요, 처음부터 붉은색은 아니었겠지만 이런 대기 중에 수분한 환경에 노출이 되면 산화되면서 붉은색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의 토양은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화학적 풍화잖아요.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화학적 풍화가 일어나려면 물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분한 기후 지역이 이런 카르스트 지형 형성되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고, 5번 한번 볼까요? 주변 지역에 종유석과 석순이 있는 동굴이 분포한다. 이거 카르스트 지형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8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국가의 연령별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0에서 14세 인구, 65세 이상 인구 중 하나임. 그리고 지도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 뭐부터 하냐면 지도에 있는 나라의 이름부터 떠올려 보는데, 이 나라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프랑스인가? 독일인가? 폴란드인가? 여기 탄자니아인가? 케냐인가? 헷갈리면 이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내가 또 모르는 게 나왔군 하는데, 그럴 때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요. 그냥 유럽의 어떤 한 지역이니까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이겠구나. 상대적으로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겠구나. 반대로 아프리카의 한 지역이 나왔다면 유럽의 한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소년층 비율이 높겠구나. 이렇게만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여기 자료 한번 보세요. A랑 B 중에 어떤 게 유소년층이고 어떤 게 노년층인지 찾아내는 게 이 문제를 푸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였는데, 이 문제 어렵다고 했던 친구들 많았거든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여기 유럽의 독일, 그리고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나왔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독일이 탄자니아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의 B가 굉장히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나가 독일이고 B가 노년층이네, 이렇게 접근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단쌤이 늘 이야기하는 거. 2020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다면 1970년의 자료를 줄 이유가 없어요. 1970년의 자료와 2020년의 두 시기의 자료를 주었다는 건 이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파악하는 게 문제를 풀어내는데 정말 중요한 힌트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자료는요, 청장년층 인구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유소년층, 노년층의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지금 각 국가에 보니까 A의 비중은 늘어나고 B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죠. 근데 나 국가에서는 모든 시기에 B의 비중이 청장년층이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비중이 높아요. 이제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A가 바로 노년층이고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B가 바로 유소년층이고, 그랬을 때 나 지역은 탄자니아가 되겠고 가 지역은 독일이 되겠죠. 그럼 이제 모든 게 맞아 떨어지죠. 독일에서 노년층 인구 비율 늘어나고 유소년층 인구 비율 줄어들고 있구나. 그리고 탄자니아에서는 1970년과 2020년에 모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았구나. 심지어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리고 노년층 인구 비중은 두 시기 모두 낮았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딱 떨어지잖아요. 이제 보기 같이 볼게요. A는 0에서 14세 인구고 B는 65세 이상 인구이다. 아니죠? 그 반대였고요. 그 다음 니은, 가는 나보다 2020년 노령화 지수가 높다. 노령화 지수 어떻게 구하죠? 유소년층 인구 비율로 노년층 인구 나눈 것에 곱하기 100. 그래서 가는요, 노년층이 유소년층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겠죠.
반면에 나는요, 2020년에 노년층에 비해서 유소년층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노령화 지수가 100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는 나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가는 나보다 1970년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 유소년 부양비는 또 어떻게 구하죠? 돈을 버는 단쌤이랑 우리 친구들, 우리 청장년층들이요. 유소년층 인구를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소년층 인구를 청장년층 인구로 나눈 것에 곱하기 100. 그래서 지금 보면 1970년대에 나는요, 거의 청장년층 인구랑 유소년층 인구가 거의 비슷했잖아요. 이쪽이 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으니까 유소년 부양비도 높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고, 그다음 리을. 나는 가보다 1970년, 2020년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높다. 맞는 설명이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가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나는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1970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잖아요. 그게 바로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높다는 힌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도 어려웠죠? 같이 한번 볼게요. 가나 국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다는 각각 멕시코, 미국, 캐나다 중 하나임. 이 문제가 어려웠던 친구들은 반드시 수능 개념 강의를 다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출제된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으로 인해서 미국에는 어떤 일이, 캐나다에는 어떤 일이, 멕시코에는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를 여태까지 많이 출제된 적은 없었지만 단쌤은 이 문제가 분명히 언젠가 출제될 것이다. 그래서 수능 개념 강의 때 다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수능에 또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서 간과했던 내용들이 수능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어렵게 느껴졌던 친구들은 지금 정말 개념 교재의 구석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추론하는지 한번 볼게요. 나와 다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이 가 국가에서는요. 나 다와의 무역 적자가 증가했대요. 그리고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했대요. 그러면 가 국가는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일까요? 낮은 국가일까요? 여기가 임금 수준이 낮은 국가면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났겠죠. 그런데 여기가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가 국가에 있던 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빠져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가 국가는 어디냐면 바로 세계 GDP 1위 국가인 미국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 국가는요. 마킬라도라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대요. 이걸 통해서 다가 멕시코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마킬라도라는 멕시코랑 미국 국경에 있는 거니까 이걸 보고 다가 미국이라고 착각했던 친구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마킬라도라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대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국가는 앞에서 본 두 국가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낮은 국가겠구나 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이 멕시코, 미국, 캐나다 중에서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 바로 멕시코잖아요. 그리고 공업이 발달하게 됐죠. 북부 지역에. 그런데 남부 지역에 있던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북부 지역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북부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남부 지역의 농촌이 몰락하게 됐죠. 그래서 미국에서 식량을 수입해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농가가 더욱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그리고 미국, 캐나다 사이에 이런 협정을 맺은 것이 긍정적인 영향도 있죠.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거. 모든 현상에는 양면이 있다는 걸 잘 정리해 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하나 나는 캐나다가 되겠는데요. 캐나다는 사실 인구 밀도가 낮은 국가잖아요. 자원이 얼마나 풍부해요. 그래서 자원이 풍부하다는 강점이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는 아니다 보니까 특히 미국으로부터 공업 제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이야기 서술되고 있죠. 자, 보기. 가는 다보다 국가 내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당연히 산업의 발달 수준이 높으니까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 니은 나는 다보다 국가 내 영어 사용자 비율이 높다. 자, 캐나다는
국민 대부분이 영어를 사용하죠. 퀘벡주 주민들을 제외하고는요. 멕시코는요. 에스파냐어 사용자의 비율이 높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다는 나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아니죠.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대체로 그 나라의 경제 발전 수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캐나다가 멕시코보다 국내 총생산이 높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멕시코에 제조업이 발달하게 됐다면서요. 제조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임금이 저렴하구나 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근거였죠. 그 다음 리을. 다는 가로의 수출액보다 나로의 수출액이 많다. 자, 마킬라도라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마킬라도라가 뭐예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에 있는 제조업 지대인데,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는요, 유럽연합처럼 사람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협력체가 아니고요. 무역을 하는 겁니다.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굉장히 저렴하게 부과하면서. 그래서 미국에서 멕시코로 자본과 원자재, 산업의 기술, 기계가 넘어오고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고 그걸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죠. 그래서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캐나다로의 수출액보다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문제가 나올까요? 이 문제에서도 다 나가 어려웠죠, 여러분들. 가는 어딘지 알았을 것 같고 나가 어려웠겠죠. 근데 어제 단쌤이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 유럽연합 본부, 북대서양 조약기구 본부 최근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도시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가나다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월스트리트, 브로드웨이, 세계 경제문화 중심지, 허드슨강,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가는 뉴욕이죠. 그리고 뉴욕은 최상위 세계 도시죠. 전 세계의 최상위 세계 도시는 딱 세 군데가 있죠. 뉴욕, 그리고 런던, 도쿄. 그 중에 하나인 뉴욕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아시아에 진출하려는 다국적 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였다. 여기까지만 보고 나를 도쿄로 골랐던 친구들 다시 한번 보세요.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중국에 반환되었고 최근에는 자치권을 확보하려는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나는 어디냐면 홍콩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지문만 보고 홍콩이라는 걸 찾아냈던 친구들은 분명히 좀 세계 뉴스 많이 보고 국제 정세에 관심이 있던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갈 준비할 때 여러분들 이런 뉴스 틀어놓는 게 세계지를 공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지역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은 이 내용만 보고 홍콩을 찾아내기가 사실 힘들었을 거예요. 그걸 의도하고 낸 문제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는 최상위 세계 도시이고 나는 최상위 세계 도시는 아니라는 거. 그보다 계층이 낮은 도시라는 거. 여기까지만 찾아내도 정답을 찾아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심호흡 크게 하고 나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무조건 정답을 찾아낼 거다.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끝까지 문제를 잘 풀어내야 돼요. 자, 그 다음 다 유럽연합의 본부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본부가 있는 이곳은 바로 벨기에의 브뤼셀인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참 이름조차 생소한 도시이죠. 근데 단쌤이 여기 도시 강의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에게는 브뤼셀 이름조차 생소한 곳이지만 유럽연합의 시민들은 이곳을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왜? 유럽연합에 본부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만큼 유럽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도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대륙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지인 세계도시들은 상위 세계도시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계도시 체계에서 딱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최상위 세계도시, 상위 세계도시 하나 남았죠? 나는 아시아에 있는 하위 세계도시겠구나. 홍콩인 걸 못 찾았어도 여기까지만 찾았으면 풀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기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가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다. 자, 뉴욕은요. 대서양 연안에 위치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단쌤이 최근에 이런 유형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바다와 강의 위치 잘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자, 뉴욕이 왜 뉴욕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영국인들이 넘어와서 새로운 요크 지역을 만든 겁니다. 영국인들이 미국에 어떻게 넘어왔어요? 바다를 넘어왔죠. 어떤 바다? 영국과 미국 사이에는 대서양을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가는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2번 에펠탑과 루브르는 어디예요? 파리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3번 가는 다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길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유럽보다 더 유럽 같은 나라들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식민지들을 개척하면서 도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의 도시들은 식민 도시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 공부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의 도시는 유럽의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시 발달의 역사가 짧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져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도로망, 격자형 도로망, 그리고 도로 간격이 넓고 고층 건물이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계획 도시의 특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죠. 그 다음 4번 나는 가보다 세계 도시 체계에서 상위 계층을 차지한다. 여러분들 최상위 세계 도시는 딱 3개잖아요. 뉴욕, 런던, 도쿄.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자, 5번 보기가 어려웠겠죠. 근데 사실 1, 2, 3, 4번이 다 틀렸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겠구나 이렇게 푼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가와 다 간의 항공기 운항 편수는 나와 다 간의 항공기 운항 편수보다 많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 있죠. 서울과 제주 간의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는데 그런데 서울과 제주 사이에는요, 뭐 대전도 있고요, 대구도 있고요, 다양한 도시들이 있죠. 대전과 제주 간의 항공편이 많을까요? 서울과 제주 간의 항공편이 많을까요? 더 계층이 높은 중심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항공편이 더 많겠죠. 그래서 최상위 세계 도시와 상위 세계 도시 간의 항공편 운항 편수가 더 많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항공편 운항 편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상위 세계 도시와 상위 세계 도시 간에 사람들의 이동, 소통,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맥락을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볼게요. 그래프는 세계 3대 식량 작물의 생산량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아메리카, 아시아 중 하나임. 자, 이 문제를 푸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A랑 B가 아메리카, 아시아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근데 둘 중에 한 대륙은 전 세계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대륙입니다. 어디요? 아시아. 그래서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살려면 얼마나 많은 곡물을 키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딱 봤더니 일단 나다 작물에서 B가 1등을 차지하고 있죠. 가 작물에선 A가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는 1등이 1개, B는 1등이 2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압도적이죠. 다른 대륙들이랑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잖아요. 이걸 통해서 B는 식량 생산량이 많은 아시아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작물 나는 쌀 그리고 다는 밀 아메리카에서 많이 생산하는 가는 옥수수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고요.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오세아니아. 식량에서 오세아니아 나오면 무조건 밀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요.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고요. 오스트레일리아는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쌀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키울 수 있겠죠. 물론 물을 많이 끌어오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쌀을 키우는 것보다 내한성, 내건성이 뛰어난 밀을 키우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세아니아는 식량 생산량 다 적습니다. 근데 옥수수랑 쌀에서는요, 정말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점처럼 존재하고 있지만 밀에서만큼은 나 여기 있어 하고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량 자원에서 오세아니아가 여러분들 눈에 띄인다면 밀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다는 밀이고 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 밀을 우리가 어디에다 쓰죠? 식량 자원에 쓰나요? 바이오 에탄올 원료로 쓰나요? 사료 작물로 쓰나요? 대부분 식량 자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 B는 아시아겠구나. 그리고 아시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키우는 것 쌀이고 아메리카에서 많이 키우는 것 옥수수구나. 이렇게 2번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같이 볼게요. 1번에 기업은 중국, 니은은 미국이다? 아니죠,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기역, 니은은 각 작물의 해당 지역 내 생산량 1위 국가라고 했는데 기역은요, 아메리카에서 옥수수 생산량 가장 많은 국가니까 미국이고요. 그리고 니은은요, 아시아에서 쌀 생산량 가장 많은 나라니까 니은은 중국이 되겠죠? 반대네요. 그 다음 2번, 가는 나보다 세계 생산량이 많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쓰임새. 쌀은 대부분 식량 자원으로 쓰입니다. 근데 옥수수는요? 식량으로 쓸 수도 있죠. 식량으로 쓸 수도 있는데 사료작물로도 쓰이죠. 또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로도 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임새가 다양하니까 생산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번이 옳은 설명이었고 3번 다는 가보다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 아니죠. 옥수수가 생육기간이 짧고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하고 바이오 에탄올 원료로 많이 쓰입니다. 다음 4번 A는 B보다 밀 생산량이 많다. 여기 여러분들 자료 보면 B, 아시아가 A, 아메리카보다 밀 생산량 많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5번, 가, 옥수수의 기원지는 B, 아시아에 위치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옥수수 먹을 때 아메리카 외치면서 해야 됩니다. 이거 하는 친구들은 진짜 식량자원 나오면 다 맞추거든요. 옥수수 먹을 때마다 아메리카. 최대로 많이 생산하는 대륙 아메리카. 최대로 많이 수출하는 대륙 아메리카. 기원지 아메리카. 외치면서 옥수수를 드세요. 수능 날까지. 그래서 5번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2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13번 문제.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AB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래프가 나오고 지도가 나오면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프에 먼저 눈길이 가겠지만 지도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뭘 해야 되냐면 적도의 선을 쭉 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힌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싱가포르 열대 우림기후 지역이죠. 왜? 적도에 딱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지역이 나왔는데 한 지역은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이고 한 지역은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이네요. 둘 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 지역이 되겠죠. 자, 그래프 볼게요. 1월에 A는 비가 많이 왔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강수량 그 자체로 그린 거 아닙니다. 이거 상대값이었거든요. 해당 월 최대 지역의 값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 그러니까 여기 C지역의 강수량이 100이었을 때 A의 강수량은 60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60mm인 줄 알고 여기다가 선 긋고 찾았던 친구들 많았겠죠? 그래서 정답 없네 막 이랬던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A는 1월이 우기고요. 그리고 7월이 건기네요. 자, 그러한 곳을 지도에서 찾아주면 한 군데밖에 없죠. 바로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 그 다음 B를 한번 볼까요? 1월이 건기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잖아요. 그 다음 7월의 강수량이 굉장히 많았네요. 이때가 우기라는 걸 통해서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이겠구나 찾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지역은 1월에도 우기, 7월에도 우기, 1년 내내 강수량이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C가 바로 열대 우림기후 이렇게 찾아줄 수 있었어요. 자, 1번 A는 1월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다. 1월이 우기인데요. 얘들아,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고 건조하다.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으면 건기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은 아열대 고압대 영향 1월이 아니라 7월에 받는다가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 2번 B는 1월보다 7월의 낮 길이가 길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여름방학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 B 지역이 지금 북반구 지역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는요. 아침에 원하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지죠. 해가 일찍 뜨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5시, 6시에 이미 밝아서 눈이 번쩍 떠지는데 겨울방학엔 어때요?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죠. 왜? 해가 늦게 뜨니까. 날씨도 춥고 해가 늦게 뜨고 이불 밖은 위험한 계절이 오잖아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이었고 3번 C는 기온의 연교차가 기온의 일교차보다 크다.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
1년 내내 태양 고도각이 비슷해요. 그래서 1년 내내 태양이 비추는 양이 비슷하니까 기온의 온교차가 1, 2도 정도 굉장히 적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1월에 싱가포르를 가든 7월에 싱가포르를 가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옷차림에 큰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대우림 기후인 싱가포르여도요, 저녁에는 기온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얇은 외투를 준비해 가야 돼요. 1월에 가든 7월에 가든.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가든 내가 챙기는 짐에는 변화가 없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 변화에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온의 일교차가 기온의 연교차보다 큰 지역입니다. 그다음 4번, A는 B보다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A는요,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이고요. B 여기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몬순 아시아. 그리고 몬순 아시아의 몬순이 뭘 의미하냐면 계절풍. 그래서 B가 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죠. 5번, B는 C보다 연간 대류성 강수의 발생 빈도가 높다. 자, 대류성 강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소나기라고 부릅니다.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스콜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 학교 갈 때 아침에 우산 안 챙겨 나갔는데 갑자기 오후 2시쯤 비가 많이 오죠? 그때부터 이제 공부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되죠. 큰일 났다. 집에 어떻게 가지? 근데 또 3, 4시쯤 돼서 집에 갈 때 되면 햇빛 쨍쨍. 언제 비가 왔나? 운동장 다 말라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류성 강수입니다. 햇빛 쨍쨍, 대기가 가열되고 가열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는 것. 그래서 열대우림기후 지역은 1년 내내 대류성 강수의 발생 빈도가 높죠. 하지만 B는 건기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같이 볼 건데요. 이 문제도 우리 친구들 많이 어려웠겠죠? 어제 단쌤이 파이널 체크 포인트 이야기할 때 러시아 천연가스와 석유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나라라는 거 정말 잘 봐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오늘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여파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졌는데요. 가해 세계 최대 수출국가인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한 유럽 국가에게 파이프라인을 통한 이것의 공급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하는 이 자원은 바로 천연가스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유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이 천연가스 공급량 줄이겠다라고 하면서요. 유럽에서는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겨울철에 난방도 걱정이고요. 뭐 겨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올해 여름에 이 건물마다 온도를 27도 보다 낮게 설정하면 벌금을 물도록 하고요. 이런 에너지난, 전력난이 실제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천연가스의 공급이 불안정해지니까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인 나의 소비량을 늘리고 있대요. 나는 바로 석탄이 되겠죠. 그 다음 또한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세계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1등을 차지하는 다. 왜 1등일까요? 자원에서 1등은 항상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수송용으로도 쓰이고 석유화학공업의 원료로도 쓰이고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면 내 소지품의 70%는 석유죠. 그래서 다는 석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 같이 볼게요. 자, 산업혁명 당시부터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던 건 석탄이죠.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나온 김에 화석에너지 상용화 시기 정리해 보자면 산업혁명기부터 석탄, 그 다음에 석유가 상용화되면서 석탄이 인기가 사그라들었죠. 그리고 최근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석유를 개발할 때 이미 천연가스의 존재도 알았지만 쓰기 어려웠어요. 왜? 폭발의 위험 때문에. 하지만 냉동 액화 기술 발명이 되면서 천연가스가 상용화될 수 있었죠. 자, 2번. 나는 주로 신생대 제3계층에 매장되어 있다. 이거는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한 이야기고요. 석탄은요. 아까 우리 선 그어 봤잖아요. 고기 조산대 주변에 분포합니다. 자, 그리고 석유의 세계 최대 생산국가 중국 아니고요. 그 다음 가는 다보다 수송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석유가 더 수송용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석유 가격이 높아지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하죠. 자, 다는 나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왜? 자원은 모든 곳에 공평하게 분포하지 않는다.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편제성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해서 단쌤이 위성사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위성사진 한번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다 그냥 각인이 될 겁니다. 다음 글의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몬순아시아는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로 구분할 수 있고요. 남부아시아에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한 인더스강과 겐지스강이 흐르는데요. 이 인더스강 하류의 방글라데시? 아니죠, 여러분들. 겐지스강 하류의 방글라데시가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해안을 따라서 서고츠 산맥과 동고츠 산맥이 분포한대요. 자, 여러분들. 글 속에 힌트가 다 있었어요. 아, 인도에는 해안을 따라서 산맥이 분포하는구나. 서고츠 산맥, 서쪽에 있겠죠. 동고츠 산맥, 동쪽 해안에 있겠죠. 그래서 서고츠 산맥인데 여기 서쪽 사면은 동쪽 사면보다 연강 수량이 많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얘가 서고츠 산맥입니다. 여기에 다은이가 있고 여기에 다금이가 있어요. 이쪽이 서쪽 사면이죠. 왜? 서고츠 산맥의 서쪽이니까요. 그 다음 이쪽이 동쪽 사면이겠죠. 지금 서쪽 사면에 다은이가 있고 동쪽 사면에 다금이가 있는데, 자, 여기에 여름철에 계절풍 방향을 한번 그려볼까요? 몬순아시아의 여름 계절풍은 해양에서 대륙으로 불어오잖아요. 해양에서 대륙으로. 그러면 자, 이렇게 바람이 불어올 때 서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람이 등산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등산 좋아하나요? 등산하면 땀이 나죠. 다리 아프고 힘들고, 바람도 마찬가지.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서 힘들어지고 자기가 가져가던 이 수분을 더 이상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떨구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구름입니다. 그래서 다은이가 있는 서쪽 사면에는 구름이 끼고 비가 많이 오겠죠. 근데 이 바람이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증기를 다 뿌리고 넘어가면서 건조한 바람이 되어버리거든요. 뽀송뽀송한 바람. 그래서 다금이가 있는 동네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강수를 우리가 지형성 강수라고 하죠. 지형성 강수가 만들어지려면 첫 번째, 지형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수분한 바람이 불어와야 되고요. 이 조건이 만족이 되는 서고츠 산맥의 서쪽 지역은 동쪽 사면보다 연 강수량이 많겠네요. 니은은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동남아시아에서는 지형의 영향으로 메콩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까 우리 신기조사인데 알프스 히말라야 조사인데 그을 때 동남아시아까지 그은 거 따라왔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길게 강이 분포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강 주변은요, 첫 번째로 일단 하천이 쌓아놓은 비옥한 충적평야, 거기에 기후도 고온다습합니다. 그러면 벼농사 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디귿 유역에서는 쌀이 밀보다 많이 재배된다.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리을 한번 볼게요. 중국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해발고도가 대체로 높아진다. 이거 여기 사진 한번 봐요, 여러분들. 서쪽에 고원 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동쪽으로 가면서 해발고도 낮아지고 심지어 바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큰 강들은 서쪽에서 발원해서 동쪽으로 유입되는 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수력 발전 가장 많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지형이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리을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또 어려웠던 16번 문제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옳게 비교한 항목만을 기억 리을에서 고른 것은? 자, 지도가 나오고 그래프가 나왔어요. 뭐부터 봐야 되죠? 지도부터. 근데 지도에 있는 지역들이요, 대륙 서안에 있는 A가 나왔네요. 여기 이 바다 보여요.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 땅 사이의 바다, 지중해 연안 지역에 나타나는 기후, A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겠죠. 자, 그 다음에 C는요, 대륙 동안의 기후 지역이에요. 이렇게만 놓고 풀어도 사실 문제 풀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온난 수분 기후 지역인지 온대 겨울 건조 기후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꿀팁입니다. 이렇게 여기 중국의 동해안 지역에 기후 지역 점이 찍혀 있으면 제주도에서 선을 그어봐요. 이 선보다 위도가 낮은 곳이라면 온난 수분 기후고, 이 선보다 위도가 높은 곳에 점이 찍혀 있다면
온대, 겨울 건조 기후입니다. 그 다음에 B 헷갈렸죠? 여기가 온대 기후인지 냉대 기후인지 헷갈렸을 텐데 그래서 국경이 있었어요. 이 지도에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몽골입니다. 몽골. B 지역은 스텝 기후 지역이었어요. 자, 그러면 연 강수량 가장 적은 지역 어디겠어요? B가 가장 적음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 B가 많음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기억 옳지 않은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기온의 연교차, 최연월 평균 기온 엄청 헷갈렸죠, 여러분들? 그러면 리을로 먼저 넘어가 봐요. 6월, 8월 강수 집중률. 자, 여기 우리가 지중해성 기후를 왜 CS라고 쓰죠? CS의 뜻은 여름이 건조하다는 뜻이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다 북반구 지역이니까 6월에서 8월이 다 여름인 지역들이잖아요. 그럼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낮은 곳은 A가 되겠네요. B야 계속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겠지만 C는요.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높고 겨울이 건조한 지역이니까 여름 강수 집중률은 B가 가장 높음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리을 옳지 않은 설명이고 남은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하지만 또 우리가 정답을 찾는 올바른 길도 같이 봐야 되겠죠. 자, 기온의 연교차는요. 위도의 영향을 받고 수륙 분포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대륙 서한 지역과 대륙 동한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대륙 서한 지역이 편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작겠죠. 자, 그 다음 두 지역인데요. C는 위도도 낮고 그래도 해안가예요. B는 위도도 높고 내륙 지역입니다. 대륙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 B, C, A 순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최한월 평균 기온 볼게요. 이들 중에서 최한월에 가장 따뜻한 곳, 대륙 서한에 A가 가장 따뜻한 곳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위도가 낮고 해안가에 있는 C가 그 다음으로 따뜻하고 위도가 높고 내륙에 있는 B가 제일 추운 지역이겠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은 정답이었습니다. 이제 17번 문제 같이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도 많은 친구들이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냐 이야기했던 건데요. 여러분들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은 서로의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나라들마다 잘하는 주력 상품들이 있고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어요. 자,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석탄과 철광석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는 나라인데 또 이것도 맨날 헷갈리죠. 서쪽이 철광석이었나? 동쪽이 철광석이었나? 자, 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몬순아시아로 석탄과 철광석을 계속 수출을 하고 있는데 어디를 지나서 와요? 바다를 지나서 오죠. 바다의 파도는 철썩철썩 치잖아요. 철썩철썩. 철광석, 석탄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의 강점이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이 철광석과 석탄을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나라들이 어디냐면 바로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중화공업이 발달한 몬순아시아 국가들이죠. 그래서 제조업 비율은 낮아요. 근데 중국 수출 의존도는 높아요. 다 국가가 바로 자원에 있어서 우위가 있는 오스트레일리아가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친구들이 수능 특강에서 봤던 몬순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 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생산액 나왔던 그래프 거기에서 봤을 때 오스트레일리아 2차 산업이 이렇게 한 자릿수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가 오스트레일리아는 거 찾기 힘들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그래프는 범주를 잘 봐야 됩니다. 이 그래프의 세로 축은요. 2차 산업이 아니었어요. 제조업 비율이었어요. 2차 산업은 광업과 공업을 합친 거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철석, 광업이 발달한 나라지만 공업이 발달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조업 비율이 낮고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걸 통해서 자원의 강점이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찾아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조업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걸 통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공업화를 이룬 국가 일본이라는 거 그리고 가는 인도라는 거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1번 벵갈루루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이 발달한 국가는 일본이
일본이 아니고 인도에 해당하는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다는 몬순아시아에 위치한다 아니죠? 오세아니아에 위치합니다. 가는 나보다 1차 산업 종사자 수가 더 많다. 자, 항상 수인지 비율인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인도는 일본보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율도 높고요. 총 인구도 많아요. 그러면 1차 산업 종사자 수가 더 많겠죠. 그래서 3번은 옳은 설명. 그 다음 4번 나는 다보다 석탄 수출량이 많다. 철썩 다가 더 많죠. 그 다음 5번 다는 가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아니죠. 자, 여기 14억 인구가 살고 있고요. 14억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요. 자, 여기는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수준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인도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가 맞는 설명이겠네요. 자, 이제 18번 문제인데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작물별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리고 어떤 작물이 나왔냐면 대추야자랑 올리브 나왔는데요. 대추야자는 대표적으로 건조기후에서 많이 생산하는 작물이죠. 건조기후 지역에서 정말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근데 올리브는요. 지중해성 기후지역에서 대체로 많이 키우는 지중해성 기후지역의 대표적인 나무죠. 자,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여기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 터키가 최근에 국가명을 바꿨죠. 튀르키예가 나와 있었고, 그 다음 이집트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란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건조기후 분포하는 면적 비율이 높은 곳은 이집트와 이란이죠. 그래서 대추야자 생산량 비율이 높은 가나가 이집트랑 이란 중에 하나겠고, 대추야자 생산량 적은 다는 튀르키예, 터키겠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 있었고, 실제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넓게 분포하는 튀르키예 올리브 생산량은 가장 많네요. 자, 그 다음에 튀르키예 다음으로 올리브 생산량이 많은 나라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란이랑 이집트 중에 올리브를 키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이집트의 지중해 연안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올리브 키우고요, 포도도 키우고요, 오렌지도 키우고요. 그리고 이집트는요,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만들었던 충적평야에서 벼농사도 짓습니다. 그래서 나가 이집트, 그리고 가가 이란, 이렇게 찾아줄 수 있었고요. 1번 가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다. 아니죠. 가는 이란이었습니다. 여기 이 바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대체로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지만 사우디아라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은 아라비아만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그냥 중립적으로 걸프만이라고 부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걸프협력회의 있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여기 좁은 바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국제사회에게 제재를 받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합니다. 왜요? 여기에 전 세계 유조선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섬을 아랍에미리트로부터 빼앗았죠. 아부무사 섬. 이런 키워드들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1번 옳지 않은 설명. 2번 나는 국토의 대부분이 신기조산대에 속한다. 나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에 속합니다. 국토 대부분이 신기조산대에 속한다. 이런 지역들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그 다음 3번 가는 나보다 쌀 생산량이 많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나라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서 벼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4번 나는 다보다 제조업 생산액이 많다. 자, 이집트도 열심히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럽과 가까우면서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서 임금이 저렴했던 터키, 튀르키예가 제조업 생산액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와다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게 바로 맞는 설명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백지도에서 국경을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그려보면서 아, 이런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구나. 이거 한 번씩 체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같이 볼게요. 지도는 유럽의 주요 공업지역을 ABC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지도로 옳은 것은 가는 영국이고요. ABC는 각각 쇠퇴하는 공업지역, 첨단기술산업지역, 해운나온 교통발달지역 중 하나임. 자, 쇠퇴하는 공업지역, 다른 말로 전통공업지역은 대체로 내륙에 있습니다.
여기가 석탄, 철광석 많이 생산되는 곳이라 프랑스랑 독일이랑 오랫동안 전쟁을 했죠. 그러고서 우리 이렇게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자원을 한번 평화롭게 이용해 볼까? 그게 바로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B가 바로 쇠퇴하는 공업지역. 자, 그 다음에 첨단기술산업지역. 대부분의 지역에서 첨단산업지역 만들 때 어디로 배우러 가냐면 여기 유럽 첨단산업의 수도라고 불리는 소피아 앙티폴리스야. 그래서 C가 첨단산업지역이었고 해운하운 교통발달지역,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운, 바닷가, 하운, 강가. 그래서 바닷가와 강가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A가 되겠네요. 자, 1번 지도 같이 볼까요? 대체로 전통공업지역이 내륙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산업혁명 발생지 중에 하나였던 리버풀, 이제 공업의 중심이 옮겨가게 되면서 쇠퇴했다가 이곳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게 바로 비틀즈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첨단 산업 지역은요, 런던 부근에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있어요. 케임브리지 하면 여러분들 대학 생각나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지역에 공업단지 만들어준다고 해도 거절합니다. 우리 지역은 학문의 고장이야. 이런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없어. 대신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대학, 연구소 이런 지역의 기관들이 합심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고요. 그 다음 여기 해운하운 공업지역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같이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국가의 인구 규모 1위와 2위 도시의 인구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 C, D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도시 중 하나임. 그리고 이 그래프는요, 역시 절대값이 아니고 상대값이었는데요. 가나 국가의 인구 규모 1위 도시의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2위 도시의 인구는 몇 정도 되는지 나타낸 상대적인 자료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정말 꼭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가 바로 종주 도시화거든요. 1위 도시 인구 규모가 2위 도시 인구 규모의 2배 이상인 현상. 그래서 1위 도시 인구 규모, 2위 도시 인구 규모 너무 심하게 차이 나죠. 이걸 통해서 가는 아르헨티나구나, 그리고 나가 미국이겠구나 찾아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A, B 도시의 인구 규모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에 누가 도시를 건설했지? 유럽인들이 넘어왔는데요. 그럼 유럽인들이 넘어왔을 때 어디부터 정착을 했을까? 유럽과의 연결성이 좋은 해안 지역부터 정착했겠죠.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가 1위 규모인 도시고 여기 내륙에 있는 도시가 2위 규모인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랑 D도 여러분들 진짜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사실 미국에서 C랑 D를 구분하지 않아도 정답은 나와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미국의 도시를 누가 건설했더라? 유럽인들이. 영국에서 넘어와서 대서양 넘어와서 이쪽부터 정착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구 규모 1위인 도시는 뉴욕입니다. 그리고 D는 이쪽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볼게요. A는 C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다. 자, 생산자 서비스업은요, 우리들이 이용하기보다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뉴욕은요 최상위 세계 도시잖아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많고 기업체가 많으니까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겠죠. 이것은 세계 도시 체계하고 연결해서 풀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D는 B보다 해상교통 발달에 유리하다. 자, D는요 해안가잖아요. B는요 내륙 지역이잖아요. 해상교통 발달에 D가 더 유리하겠죠. 맞는 설명이었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공업의 중심이 5대5에서 썬벨트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제 대서양이 아니라 태평양 연안의 도시들이 최근에 떠오르고 있잖아요. 니은이 맞는 설명이었고, 그 다음 디귿. 나는 가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다. 자, 이거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미국은 세계 GDP 1위인 국가입니다. 넘사벽이에요. 2위에 비해서 굉장히 액수가 많습니다. 2위는 어디냐면 중국이요. 그래서 디귿 맞는 설명이었고, 리을
C는 나의 수도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죠. 근데 이걸 보고서 많은 친구들이 여기가 뉴욕인지 워싱턴 DC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발문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이 C와 D는 인구 규모 1위와 2위 도시라고 했으니까 워싱턴 DC 리는 없겠죠. 워싱턴 DC 인구는 7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수위 도시와 수도가 다르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지 결국 어려웠던 문제를 풀어내는 키워드도 기본 개념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풀어봤던 날 설레게 했던 문제들을 다 같이 풀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날 설레게 했던 문제들을 낯설게 봐야 됩니다. 날 비틀비틀하게 만들었던 이 기출문제들을 한번 비틀어 봐야 됩니다. 고생 많았고요. 수능 시험 잘 보고 오세요. 고생 많았습니다.